그 재기 관련해서 뭔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은 진도를 좀 나갑시다. 자, 이제 함수를 작성해야 되는데, 함수를 작성할 때 좀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팁이라고나 할까?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함수를 작성할 때 이 함수의 사전 조건이 뭐고 사후 조건이 뭔지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 조건은 뭐냐 하면은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기 위해서 함수 호출 전에 충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호출되기 전에 이 상태로 있어야지만 이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C에서는 이 함수의 사전 조건은 뭐와 관련이 되어 있냐면은 인자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인자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동작하고 이런 인자에 대해 올바르게 동작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함수가 있어요. 절대치를 구해주는, 정수의 절대치를 구해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의 사전 조건은 뭐냐? 이 사전 조건은 인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럼 이 인자가 언제의 경우에는 올바르게 동작하고 어떨 땐 동작을 안 하죠? n이 int min일 때는 올바르게 동작 안 해요. 그리고 int min이 아닌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올바르게 동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조건은 인자가 있을 때 그 인자에 받을 수 있는 범위를 봐야 되겠고 그 범위에서 어떤 범위가 유효한 범위인지를 판단하는 게 사전 조건이에요. 사후 조건은 사전 조건이 만족된 상태에서 함수가 호출되어 정상 종료하면 충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보통 이 함수의 사전 조건은 반환하는 값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은 함수 모체 구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코드와 상관없이 이 함수가 만족을 해야 돼요. 이 함수는 그 정수가 주어지면 음수가 주어지면은 양수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변하지 않는데 이렇게 실제 구현하고 놓으면은 얘는 음수일 때는 그 int min일 때는 제대로 동작을 안 하는 거죠. 그럼 예시를 들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이 함수의 사전 조건은 뭘까요? int sum ab. 그러니까 ab 두 개의 값을 합쳐서 결과값을 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만 올바르게 동작을 할까요? 두 개를 더해야 되는 거죠. 그럼 두 개를 그냥 더하면 결과값을 줄 수 있는데 정수를 우리가 더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항상 정수를 처리할 때는 뭘 걱정해야 돼요? 오버플로우를 걱정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a 더하기 b 값은 int min, int max보다 같거나 작아야 돼요. 두 개를 더했을 때 벗어나면은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의 사전 조건은 a 더하기 b가 int min보다 같거나 크고 int max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입금하는 메소드를 C에서 처리한다고 생각하고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계좌를 나타내는 구조체가 있고요. 이 계좌에 요 금액을 입금하는 거예요. 그럼 정상적인 코드는 뭐냐면은 이 계좌가 유지하는 잔액에다가 어마운트만큼 더해주면 되죠. 그렇죠? 그럼 얘의 사전 조건은 뭘까요?
살펴보면 사전 조건은 어마운트는 금액은 0보다는 커야 되죠. 금액이 0보다 작으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경우예요. 그리고 0원을 입금한다. 이것도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죠. 0원을 입금할 일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같은 0일 때도 뭐 동전을 할 수 있는데 0일 때는 실제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전 조건에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인트로 표현됐으니까 이 밸런스에다 어마운트를 더해서 더한 결과값이 오버플로우가 나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사후 조건은 그러면 밸런스는 그만큼 증가가 돼야 되는 거죠. 어마운트만큼. 여기서 얘가 참조가 아니라 포인터면 사전 조건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모르겠어요. 얘가 그 참조가 아니라 포인터면 뭐가 더 추가돼? 널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널이 아니어야 올바르게 동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걸 살펴봅시다. 전형적인 검색하는 그런 함수인데 이 배열에서 얘를 찾는 거예요. 이 배열에서 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사전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지금 포인터죠. 포인터죠. 그래서 얘는 포인터니까 이 포인터가 널이 아니어야 되겠지. 여기에 사이즈가 주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이즈만큼의 배열이 와야 되는 거지. 그보다 커도 되는데 사이즈보다 적은 게 오면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이즈는 인트니까 여기에 언사인드가 아니라 인트니까 또 뭐예요? 음수가 오면 안 되죠. 크기는. 얘는 무슨 조건이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고 또 문제에 따라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정하는 건 여기에 저장된 애들은 다 양의 정수다. 그럼 얘는 양의 정수가 아닌 애가 와야 되는 그런 거겠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배열이 포인터로 전달되는데 포인터니까 널 PTR이 아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여기에 주어진 사이즈는 0보다 커야 되겠고 헤이스택의 그 배열의 용량보다는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후 조건은 만약에 니들이 이 값이 이 안에 있으면 반환하는 값이 0에서 0하고 같거나 사이즈보다는 작아야 돼요. 이게 사전 사후 조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만들기 전에 사전 조건과 사후 조건을 잘 파악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되게끔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전 사후 조건을 그러면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사전 조건을 만들어 놨으면 우리가 함수의 몸체를 실질적인 내용을 구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사전 조건부터 검사를 해줘야 돼요. 내가 받은 인자들이 올바른 애인지, 그러니까 유효한 범위 내에 있는 애들인지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빼놓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얘부터 확인해야 돼요. 어마운트가 0보다 큰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되면 얘를 해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사후 조건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냐? 테스트할 때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정상적인 데이터를 넣었을 때 이 함수가 끝나고 나면은 사후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함수가 올바르게 동작하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조건으로 사후 조건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돼요. 하나 더 있네.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없을 때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거면 사이사이에 니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런 조건들이 있는 거고요. 사전 조건의 충족은 호출자의 책임이에요. 내가 그 함수를 만드는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함수를 쓸 때
이 함수를 부르는 사람이 int민은 여기다 안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 내부에서 그렇지만 사전 조건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되겠고, 사전 조건을 검사를 했는데 충족되지 않았어. 그럼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함수 호출했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하게 어마운트가 음수인데 잔액에서 더해주면 어떻게 돼? 잔액이 늘어나야 되는데 감소해버린 거죠.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어마운트가 음수야. 그러면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한 가지 방법인데,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이런 사전 조건이 충족이 안 된 이유들은 대부분 왜 충족이 안 될까?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그래요. 이 함수를 호출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이 잘못되어 있어서 엉뚱한 값을 가지고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자는 어떻게 해야 돼? 그거를 빨리 알아차려야 돼. 그래야 수정을 하잖아. 개발할 때는 오류가 빵 터지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하면 되니까. 근데 내가 미처 테스트를 못했어. 몰라. 나는 잘 맞는 것 같아. 근데 저지 사이트에 넣었더니 틀렸다 그랬어. 그럼 뭘 못한 거예요? 테스트를 충분히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오류는 계속 남아있게 돼요. 근데 그게 이제 출시된 소프트웨어라고 합시다. 그럼 고객들이 구입해서 쓰잖아요. 근데 쓰다 보니까 죽어버려. 그건 뭐예요? 제대로 완벽하게 모든 경우에 대해서 테스트를 못 해본 거지. 만약에 내가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 문제를 인지했다면 수정을 했겠죠. 고쳤겠죠. 그래서 개발을 할 때는 오류를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고, 그 오류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충족이 안 되면 예외 발생을 해주는 거예요. 그 예외를 어떻게 발생하는지는 나중에 10장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수 불변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과 사후에 모두 충족해야 되는 조건이면 저거를 우리가 함수 불변 조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함수 불변 조건들은 주로 테스트할 때 검사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예제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이 없다. 그러면은 잔액은 항상 0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그게 어떤 테스트하는 조건이 되고, 테스트하다가 저걸 발견하면은 뭔가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 짠 거죠. 그 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 사전 조건이, 내가 만들어야 되는 함수의 사전 조건이 뭔지, 사후 조건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는 함수를 만들 때 부작용이 없는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부작용이라는 뭐냐면은 프로그램에서 전통적으로 함수가 부작용이 있다는 것은 이 함수가 원래 해야 되는 일 말고 또 다른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값을 생성한 것 외에 호출한 함수 또는 외부와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수업 함수. 수업 함수는 A와 B 변수를 받아가지고 위치를 바꿔버리죠. 값을. 얘는 보통의 함수는 뭐냐면은 값 전달로 값을 받아서 계산해서 값을 줘요. 그럼 이 함수에서 하는 일은 외부에 영향을 안 줘요. 근데 얘를 부르고 나면은 그 지역 변수에 있는 A, B 변수가 바뀌어버리죠. 영향을 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부작용이 있는 함수라 그럽니다. 그런데 얘가 부작용이 있는 함수니까 이런 애 만들면 안 되냐? 그렇진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있는 함수라도 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자주 쓰이니까 모듈화 하는 측면에서 모듈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너무 자주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되면은 코드 중복보다는 부작용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가 있는데 이 매개 변수가
입력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출력 역할까지 하게 되면은 얘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가 돼요. 그래서 참조로 받거나 포인터로 받는데 이 참조와 포인터가 수정 불가 포인터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를 수정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남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다 부작용이 있는 함수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걸 안 만들어야 디버깅하기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소나 참조 전달을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있는 함수가 될 수 있으므로 얘를 주소와 참조로 전달한 이유가 효율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면은 반드시 수정 불가 포인터, 수정 불가 참조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 부작용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은 특정 컴퓨터 환경에 종속되지 않는 함수인데 종속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거기서 프린트F를 해버렸어. 함수에서. 근데 이 함수는 꼭 콘솔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윈도우 응용에서도 수용할 수 있고 뭐 안드로이드 쓸 수 있는 그런 함수예요. 그럼 그런 함수에는 printf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printf는 콘솔에서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항상 뭔가를 만들더라도 내가 만든 거의 인터페이스는 또는 환경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출력과 상호작용하는 부분과 그 프로그램의 주 로직은 분리해내야 돼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의 주 로직은 얘가 GUI로 만들든지 콘솔로 만들든지 안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건 뭐냐면은 사용자한테 보여지는 부분, 사용자부터 입력받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환경이 바뀌면 바뀔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목 게임을 만든다. 컴퓨터와 대결한 오목 게임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오목 게임의 로직은 콘솔로 만들든 GUI로 만들든 안 변해요. 변하는 건 GUI로 만들면 이쁘장하게 보여서 만드는 거고 GUI로 만들지 않으면은 이상하게 콘솔에다 만들고 좌표로 입력받고 그러겠죠. 이 입력받는 출력되는 부분은 바뀌더라도 그 로직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분리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다시 또 돌아와서 문법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C++에 C에 없었던 함수에 추가된 게 뭐가 있었죠? C에는 없었는데 C+1이니까 이제 할 수 있는 거 함수와 관련해서 뭐가 있었냐면 기본 인자를 쓸 수 있었어요. 함수 선언에다가 기본 인자를 쓸 수 있었고 또 하나 C에서는 없었는데 C++에서 가능한 거는 다중정의예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오버로딩이라고 그래요. 오버로딩. 다중정의한다.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정의하는데 그렇게 정의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함수를 불렀을 때 어디로 어떤 함수를 불를지를 누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돼? 누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컴파일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죠.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번역해야 되기 때문에 이 함수를 보면은 이 펑이라는 함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 어떤 걸 불러야 될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은 에러가 나는 거예요. 보통은 다중정의에서 다중정의할 때는 오류를 안 내요. 문법 오류를. 그런데 여기 보면 한 가지 문법 오류가 있어요. 얘는 함수의 다중정의는 똑같은 이름의 함수를 여러 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구분을 뭘로 하냐? 이름 갖고는 구분이 안 되죠. 이름 같은 거니까 구분이 안 돼. 그럼 뭘로 해요? 매개 변수로 하는 거예요. 매개 변수 목록을 가지고 구분하게 됩니다. 함수를. 반환 타입 가지고는 안 해요. 왜냐하면 반환 타입 갖고는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환 타입만 다른 거는 다중정의를 못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자 10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10이라는 게 나오면 C++에서는 10이라는 수치상수, 정수상수가 나오면은 어떻게 해석해요? C에서는 뭘로 해석해요?
C에서 정수 상수를 만났어요. 그럼 얘를 무슨 타입으로 컴파일러가 해석해? 무조건 인트로 해요? 뒤에 전미사 없어. 진미사 없고 그냥 수치가 나왔어. 그럼 이 나온 수치를 보고 어떤 타입으로 판단하냐면 int, long 중 하나로 판단합니다. 이 값이 정수 int로 표현할 수 없으면 long으로 표현했으면 long으로 표현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10은 int로 표현 가능한 수죠. 그러면 이 10을 뭘로 판단해요? int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펑 중에 int를 하나 받는 게 맨 위에 있죠. 그럼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10L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타입이야? 뒤에 전미사가 붙으면은 특정 타입으로 내가 만들어버린 거지. 그럼 L이 붙으면 뭐예요? long 타입이에요. 그러면 얘로 불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펑 1.55. 그러면 요 1.5는 5는 뭐로 해석해야 돼? 5는 인트로 해석되겠죠. 부동소수는 어떻게 해석될까? 부동소수 수치는 아까 정수는 값을 보고 int, long 중에 하나 판단한다 그랬죠. 부동소수는 무조건 더블로 판단해요. 뒤에 전미사가 없으면 부동소수는 무조건 더블입니다. 그럼 1.5는 더블, int니까 여기로 가겠죠. 얘는 정수 int 더블이에요. 여기로 가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될까? int예요. int가 여기 있어요? 없죠. 그런데 int면 여기도 보낼 수 있고 여기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어디로 보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얘를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선호할 수 있는 게 없어. 규칙 중에 선호해야 된다는 그게 없어요. 예를 들면 10이면 1루도 가고 1루도 갈 수 있죠. 1루도 갈 수 있는데 룰은 뭐냐면은 더 정확한 타입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이 int니까 int는 int로 보낼 수 있고 long으로 보낼 수 있는데 어디로 보내요? int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에러가 나는 거예요. 얘가 에러가 나는 게 아니라 얘가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보통은 함수는 타입만 다르면 다중정의 할 수 있는데 어디서 오류 나면은 내가 만든 다중정의 가지고는 얘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류가 납니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후 1이니까 얘가 뭐야? int죠. int인데 여기는 float 더블 두 개가 있어요. int를 보낼 때 float 더블 있으면 float나 더블을 둘 중에 하나를 선호하라는 규칙이 없습니다. 규칙이 없으니까 둘 다 두 가지 강호가 있으니까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름의 함수의 다중정의는 다중정의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호출할 때 규칙을 가지고 호출할 때 모호한 것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규칙 1이 정확한 배치예요. 제가 선호되는 거예요. 근데 저게 안 되면 익색 배치가 아니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가능한 것이 있는지 보는 건데 그렇게 가능한 것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으면 함수 호출은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있을 때 에러 났는데 만약 이게 있으면 에러가 안 나는 거예요. 얘는. 요 두 개만 있으면 일로 갔지 판단이 못해요. 근데 얘가 있으면 얘는 정확한 매치죠. 그럼 일로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함수의 인자를 전달하는데 함수의 인자를 전달하는 방식은 C에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값 전달이에요. 값 전달은 여기에 있는 변수에 있는 값을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데 복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를 해줍니다. 그리고 G에서 이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무슨 짓을 하든지 그 조작은 얘한테는 영향 줘, 안 줘? 영향을 안 주게 됩니다. 얘가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얘는 변하지 않아요. 값 전달. 기본적으로 함수의 지역 변수는 누구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함수만 수정할 수 있어야 돼요. f라는 함수에 n이라는 변수가 있으면 이 n 변수는 누구 거야? f 함수 거야. f만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한을 하면은 이제 어떨 경우에 이제 풀어나기가 불편하니까 다른 함수에서도 수정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주소 전달이나 참조 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소 전달은 얘를 전달하는데 얘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값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요 물컵에 주소를 전달합니다. 얘는 주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소를 갖고 있으면은 내게 아니어도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0이라고 수정을 하게 되면 여전히 이 함수가 끝나도 150이 남아요. 그 다음에 참조 전달이 있는데 참조 전달은 해석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편한지에 따라서 해석하시면 되는데 추상적으로 하면은 이 자체가 갔다 온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참조는. 아니면 주소 전달과 똑같은데 우리가 주소를 안 전달해도 지가 내부적으로 해주는 그런 형태로 생각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참조 전달을 전달하면은 여기서 150을 바꾸면 끝나고 나도 150이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참조 전달로 보내거나 주소 전달을 바꾸면은 내게 아닌데 다른 함수에 있는 데이터인데 수정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 두 개의 차이는 뭐냐? 주소 전달은 항상 인자를 검사해 줘야 돼요. 뭐에 대해서? 널 PTR에 대해서 검사를 해줘야 돼요. 유효하지 않은 주소가 전달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터는 주소를 유지하는 거니까 유지하는 주소를 이 함수에서 필요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얘가 가는 거기 때문에 참조 변수는 참조하는 걸 바꿀 수 있어 없어? 못 바꿔요. 그 두 가지 차이가 큰 거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조 전달을 쓰는 게 강건성 측면에서는 더 좋다라는 거고, 또 프로그램 할 때 포인터 문법을 안 써도 되니까 간결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C++에서는 주소 전달보다는 참조 전달을 선호합니다. 같은 거면. 같은 용도로 할 수 있으면 주소 전달하지 않고 참조 전달하고, 주소 전달로만 해야지만 할 수 있으면 그때는 또 주소 전달을 C++에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으로 보면은 요 애는 값 전달이에요. 똑같이 복사해서 바꾸면 n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주소 전달은 주소가 가네요. 주소가 가고 f가 여기서 요 포인터를 바꾸면 메인에 있는 게 바뀝니다. 근데 요걸 보면 메인을 봐도 얘는 주소 전달하는지 알죠. 주소 연자 써서 전달하고 있고, 이 안에서 쓰는 코드로만 보더라도 얘는 주소 전달로 받은 애인지 알 수 있어요. 포인터 연산 쓰잖아요. 그런데 참조 전달은 똑같이 주소 전달하고 똑같이 이름을 표를 붙인 거니까 B를 이렇게 1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코드만 놓고 보면 얘와 얘가 구분돼요? 메인에서는 구분이 안 돼요. 얘가 값 전달하는 건지 참조 전달하는 건지는 함수 호출문을 봐서는 구분이 안 됩니다. 몸체를 봐서도 구분이 안 돼요. 뭘 봐야 돼? 매개 변수 타입을 보지 않고는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합니다. 장점이 되는 이유는 되게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간결하게 할 수 있죠.
근데 단점은 착각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얘를 참조 전달 전달한 건데 값 전달로 착각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인자의 전달의 기본은 값 전달입니다. 그래야 디버깅하기가 좋고 원칙이 그렇습니다. 내 데이터는 내 함수에서만 수정돼야 내가 코드를 읽을 때 내 함수만 보면 돼. 문제가 일어났다. 다른 함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보면은 그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함수에서 있는 데이터들이 이 몸체 안에서, 이 함수 몸체 안에서 다른 함수로 참조나 포인터로 전달이 되면은 그 문제점들은 요 함수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함수도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달된 과정에서 잘못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디버깅하기 편리하기 위해서는 함수의 사용 범위가 제한돼야 돼요. 그래서 주소 참조 전달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은 인자가 입력뿐만 아니라 출력 역할을 할 수 있고, 결국 출력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그 함수가 뭐라 그래요? 부작용이 있는 함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좀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주소나 참조 전달 방식이 필요하냐? 무거운 놈을 보내는 거, 비용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그렇죠? 값 전달만 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지만 값 전달하게 되면은 너무 비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전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전체가 아니라 데이터의 시작 주소 아니면 참조만 보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실제 추정이 필요해요. 수업처럼 내가 직접 해도 되는데 함수로 만들지 않고 모듈화 하는 게 더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듈화를 왜 하겠어요? 그 함수를 여기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모듈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요 경우를 보통 여러분 어떻게 짜요? 함수는 하나만 반환하죠. 값을 하나만 반환해줘요. 함수 하나만 값을 반환해 주는데, 내가 함수를 만드는데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해 줘야 돼요. 하나가 아니라. 예를 들면 배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동시에 찾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값도 반환해 줘야 되고 최소값도 반환해 줘야 되죠. 근데 그런 함수를 만들려면은 일반적인 방법을 못 만드는 거야. int find min max 하면은 반환되는 값은 max 하나만 아니면 min 하나만 되겠죠. 그럼 그럴 때 두 가지 방법을 쓰는데, 하나는 반환하는 값을 위한 구조체를 만드는 거예요. 구조체를 하나 만들어서 min max를 넣어놓고 구조체 변수에다 값을 넣어서 구조체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할 수가 있죠. 또 하나는 구조체를 만들지 않고 그 참조나 주소로 데이터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출력 역할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출력과 입력 역할을 동시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의 인자가 포인터나 참조이면은 얘는 원래는 매개 변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입력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는 출력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출력 용도로 내가 민으로 받을 거, 맥스로 받을 거 주소로 넘겨서 거기서 민 맥스에다가 찾은 값을 대입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함수가 끝나고 나면은 내 지역 변수 민 맥스 값에 최대 최소 값이 들어와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원래는 구조체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반환하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비용이 발생하잖아. 복사 비용이.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방법을 별로 선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방법을 썼어요. 이 방법을. 근데 지금은 이 방법을 쓰셔도 돼요. 이 RVO라는 것 때문에. Return Value Optimization이라는 최적화 기술 때문에 무거운 것을 반환을 안 해.
RBO를 잠깐 한번 설명드릴까? 더 무거운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체가 하나 있다 생각합시다. 페어라고 해서 두 개의 정수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함수를 보통 만들 거예요. 얘는 최대 최대값도 동시에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바나나 변수 하나 만들고, 구조체 변수 만들고, 이 안에서 저 렛에다가 최대 최대값 설정해주고 리턴 해줘요. 그러면 내가 함수가 있어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도 페어 뭐라 할까? 민맥스라고 합시다.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보통 짜겠죠. 요 함수를 어딘가에서 부를 거예요. 어딘가에 부를 거예요. 그러면은 원래는 이 함수가 불러지면은 이 함수를 불러줬을 때 이 함수 스택에 뭐가 만들어져? let라고 하는 구조체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얘가 끝나고 나면은 그 let라는 변수가 foo라는 공간에 임시적으로 하나 생겨요. 그리고 그 값을 민맥스에다가 대입을 해줘요. 그러니까 요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foo가 여기 있고 원래는 여기에 find min-max 하면은 여기에 let라는 놈이 여기에 생기는 거예요. 여기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끝나면서 여기에 임시적으로 템프라는 똑같은 애가 여기로 옮겨와서 생겨버려요. 그럼 이 과정에서 데이터가 여기로 복사가 되는 거예요. 얘가 덩치가 크면은 이 복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RBO는 여기서 리턴하는 지역 변수를 리턴하잖아요. 그럼 얘를 여기다 안 만들어요. 어디다 만드냐? 처음부터 여기다 만들어요. 여기다 만들고 우리는 여기다가 let를 받는 인자 안 만들었죠. 근데 컴파일러가 여기다가 let를 하나 여기다가 쏙 쳐서 여기다가 그걸 넣어줘요. 그럼 반환하는 과정에 어떻게 돼? 복사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 나는 이렇게 짰지만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 요 변수들을 안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반환하는 지역 변수는 어디다 만들어요? 그 함수에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함수를 호출한 여기다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그게 RVO예요. Return Value Optimization. 반환값 최적화. 반환값 최적화는 반환하는 변수를 호출한 함수에 만드는 게 아니라 호출한 함수에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환한 과정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 안에서 얘를 주소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 코드 자체가. 코드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효과적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도 보시면 얘는 구조체 이렇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얘의 크기는 얼마나 커요? 정수 1000개짜리죠. 그렇죠? 그럼 얘를 이렇게 값 전달할 수 있어요. 값 전달하면 어떻게 될까? 함수 호출할 때. 정수 1000개만큼을 함수 호출할 때 복사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절대 이런 애를 값 전달하면은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주소나 참조로 전달해줘. 1001개짜리도 주소 하나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참조 하나 전달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참조 전달, 주소 전달 언제 쓰이냐? 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민백스가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RBO는 여기서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더 좋은 건 이렇게 만드는 게 더 좋대요. 동시에 뭔가 찾는 것보단 맥스 찾는 거 하나, 민 찾는 거 해서 두 번 부르게 코드를 모듈화하는 게 훨씬 실제적으로는 효과적인 프로그래밍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왜 C++는 참조 전달을 도입했냐 하면은 주소 전달로 다 할 수 있는데 뭔가 그 번잡이 마음에 안 든 거였어요. 그래서 그 C++ 만든 사람이 포인터 대신에 좀 쓸 수 있는 더 간편한 방법. 왜 객체를 많이 전달할 거니까 객체 지향이니까. 그리고 객체라는 건 이런 구조체 변수에 해당되는 무거운 애들이니까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또 다른 방법을 만들어서 쓰자.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참조 전달이고요. 이 참조 전달이 C++11 와서는 R value 참조, R value 참조로 두 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R value 참조 얘기는 좀 뒤로 하고. 그러면 이 참조 전달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참조인데 요 네 개를 다 다중정의할 수 있어요. 맨 위에 거는 참조 변수, 일반 참조 변수고 얘는 수정 불가고 얘는 그 R value죠. 수정이 일반 R value 참조이고 얘는 수정이 불가능한 그 R value 참조예요. 근데 이런 애는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쓸 일이 없어요. 이런 애는 요 세 개만 우리가 필요할 때 쓰시면 되는데 이렇게 세 개를 다중정의했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보면은 포인트가 있고 얘 P는 컨스트 포인터예요. 수정 불가 포인터예요. 그러면 햄 포인트 하게 되면은 이 포인트는 변수죠. 변수는 무조건 L value예요. L value면 얘는 어디로 전달돼요? 여기로만 전달되는 거예요. 여기 L value니까. 수정 불가도 아닌 그냥 일반 L value니까 여기로 가요. 근데 요 애는 수정 불가 L value니까 여기로 가요. 컨스트로 가요. 근데 요거는 R value잖아요. 이 R value는 컨스트 L value 참조도 받을 수 있고 R value 참조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룰은 아까 룰이 뭐였어요? 다중정의할 때 룰은 exact match죠.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R value인데 R value면은 R value 참조가 더 정확한 거예요. 수정 불가 L value도 R value를 받을 수 있는데 그 R value를 더 정확하게 받는 건 R value 참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R value를 만들면은 일로 가는 거예요. 얘가 왜 R value냐? 이름을 안 붙였잖아요. 이름이 없는 임시 객체는 R value예요. 이름이 없는 객체, 변수. 이름이 없는 데이터. 이름이 없는 데이터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얘는 이름이 있죠. 얘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애는 이 애는 어떻게 돼? 햄이 불러지고 나면은 접근할 수 없는 애죠. 바로 사라질 애예요. 그런 애들을 우리는 R value라고 합니다. 근데 이 R value를 이제 C++11 와서는 원래는 얘가 없어도 얘가 처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컨스트를 가지고 처리할 수 있었는데 컨스트로 이런 애를 R value를
처리하려다 보니까 뭐가 못해? 뭘 못해? R 밸류를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수정할 수 있으면 또 편리하게 쓸 때가 있거든요. 그걸 위해서 도입한 게 바로 R 밸류 참조입니다. R 밸류 참조는 R 밸류를 받아서 함수에서 좀 수정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뒤에 좀 남겨 다음 시간. 요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 어차피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서 오늘 요 정도 하고, 혹시 질문 있어요?